이제부터는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신장내과 투석실의 공기는 언제나 기계음과 미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다. 혈액투석기가 환자의 팔에 연결된 혈관 통로를 통해 검붉은 피를 빨아들이고 필터를 거쳐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는 규칙적인 펌프 소리. 내게는 지난 20년간 익숙해진 삶의 배경음이었다. 나는 환자의 혈압과 분당 혈류량을 확인하며 기계를 미세 조정했다. 이 작은 기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일주일에 3번씩 연장시키고 문득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신을 태웠던 목사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견디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그 가르침은 내게 십자가처럼 새겨져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 남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큰 시누이 박희진이었다. 이번 주말에 식구들 다 모일 거니까 갈비찜이랑 잡채 좀 넉넉하게 준비해놔. 명령에 가까운 문자였다. 10시간이 넘게 서서 일한 다리가 옥신거렸지만 나는 기계적으로 네, 형님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투석기 필터가 환자의 혈액 속 요독을 걸러내는 것을 보며 내 삶의 독은 누가 걸러주나 하는 더섭는 생각이 스쳤다. 주말 나는 시댁 주방에 홀로 서 있었다. 남편 박지우는 거실에서 묵묵히 상을 차리고 있었고 나는 막대한 양의 음식을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곧이어 큰 시누이 희진과 작은 시누이 수민이 빈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오자마자 음식 맛이 어떻다느니 고기가 질기다느니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자 사업이 어렵고 애들 학원비가 빠듯하다며 신세 한탄을 이어갔다.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는 딸들 편이었다. 어머니는 내 노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딸의 손에 각각 두툼한 현금 봉투를 쥐어주셨다. 나는 말없이 비싼 갈비찜을 시누이들 앞으로 밀어주고 내 앞에는 남은 나물 반찬만 놓았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몫을 포기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희진이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비싸게 주고 산 보약이에요. 피로의 직방이래요. 올케가 매일 잘 다려드려요. 그날 밤 나는 희진이 들고 온 보약 상자를 유심히 살폈다. 화려한 포장과 달리 성분 표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원기 회복, 기력 증진 같은 모호한 문구만 가득했다. 신장내과 간호사로서 나는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가 신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남편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여보, 이거 성분도 불분명한데 어머니께서 드셔도 될까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그냥 넘어가죠. 누나들한테 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 어머니 생각하는 자기들 정성에 질투한다고 난리칠 거야. 남편의 무기력한 대답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또다시 착한 며느리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임상적 불안감을 억누른 채 그 정체불명의 약을 다리기로 했다. 그때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발목이 유난히 부어 보였다. 부종, 신장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었다. 한 달 후 나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가, 나다. 급한데 200만 원만 좀 보내다오. 작은 시누이 수민의 아파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 집 사정도 넉넉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현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가족을 위한 희생도 모르고 네 형님은 비싼 보약까지 해다 바치는데 넌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의 비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나는 죄책감에 못 이겨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들의 인정을 돈으로 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또다시 나를 굴복시킨 순간이었다. 다시 병원, 내 일터에서 나는 전문가였다. 후배 간호사들을 지휘하고 처음 투석을 받는 환자를 능숙하게 안심시켰다. 이곳에서만큼은 나는 수동적인 며느리가 아닌 존중받는 윤서연 수간호사였다. 바로 그때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져 동네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남은 업무를 후배에게 맡기고 간호사복 차림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누이들이 요란하게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정작 상황 파악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는 잔뜩 지친 표정이었다. 나는 시끄러운 곡소리를 뒤로하고 응급실 모니터로 다가갔다. 화면에 뜬 위험한 수준의 혈압과 낮은 산소 포화도 수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시어머니의 신장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사구체여 과율, 즉 GFR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 범위를 한참 넘어 치솟아 있었다. 희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다 올케 때문이야. 주말마다 해주는 음식이 짜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앞으로 나섰다. 처음으로 시누이의 비난에 전문가적 권위로 맞섰다. 선생님, 혹시 신독성 물질 중독 가능성은 없나요? 환자분께서 최근까지 성분 불명의 한약재를 복용하셨습니다. 내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급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건강식품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금세 피해자 행세를 하며 중얼거렸다. 전 그저 어머니를 사랑해서 사드린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엄격한 식이요법과 함께 곧 시작될 투석에 대한 상담이 필요했다. 수민과 희진은 병원 복도에서 나를 붙잡고 몰아세웠다. 올케가 간호사니까 당연히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며느리 도리지. 나는 우리 집 대출금과 아이들 교육 문제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그러자 시누이들은 나를 유산이나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붙였다. 어머니 재산 보고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 아깝다는 거야?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오가는 동안 남편 지우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짊어져라, 그게 네 십자가이니라. 숨이 턱 막혀왔다. 나는 병원 비상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다운로드한 사직서 파일이 열려 있었다.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파탄이 눈에 선했지만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목을 조여왔다. 20년 넘게 쌓아온 내 경력을 포기하고 병원장에게 보낼 사직 이메일의 전송 버튼을 거의 누를 뻔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일하는 병원의 원장님이었다.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케이스에 대해 내 전문적인 소견을 구하는 전화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조용히 사직서 파일을 닫았다. 내 전문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의 무급하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다.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에서부터 내 병원 유니폼을 단정히 차려입고 시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신장내과 수간호사 윤서연으로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큰 시누이 희진이 시어머니에게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를 먹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성큼 다가가 주스컵을 단호하게 빼앗았다. 희진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형님, 신장 기능이 망가진 환자에게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주스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정맥을 유발해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다고요. 내 입에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자 희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 역시 내 권위적인 태도에 놀란 듯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의학적 사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병실 벽에 붙은 식단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앞으로 어머니 식사는 이 저칼륨, 저염식 식단에 맞춰서 병원식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외부 음식은 절대 안 돼요. 나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고 병실을 나와 내 일터로 향했. 며칠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나는 내 직업을 유지하면서 외래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주선했. 시누이들은 의료적인 부분에서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곧바로 재정적인 문제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구슬렸다. 윤서연이 어머니 돈을 통제하려 든다.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고 이간질했다. 결국 작은 시누이 수민이 총대를 맸다. 엄마, 병원비 관리는 저희가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통장이랑 집문서 저희한테 맡기세요. 며느리한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병세에 대한 두려움과 딸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결국 모든 재산을 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간병이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음을 깨닫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지훈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당신 누나들이 어머니 통장이랑 집문서 가져간 거 알아?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지훈은 늘 그랬듯 싸움을 피하려 했다. 어머니 돈인데 뭐 어때? 괜히 우리가 끼어들어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나는 그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내 평생의 순종적인 습관을 부수고 그에게 쏘아붙였다. 정신 차려. 그 돈 다 떨어지면 당신 누나들은 어머니 버릴 거야. 그때 가서 일주일에 3번씩 하는 투석 비용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그거 다 누가 감당할 건데. 우리 애들 미래 팔아서 당신 누나들 욕심 채워줄 거야? 내가 차갑게 읊조리는 만성질환의 경제적 현실 앞에서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 나와 함께 싸우겠다고, 처음으로 내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2주가 흘렀다. 퇴근 후 시어머니 댁에 들른 나는 참담한 광경을 마주했다. 집은 제대로 치워져 있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기운 없이 누워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희미하게 암모니아 냄새가 났다. 요독성 뇌증의 명백한 징후였다. 매일같이 어머니를 돌보겠다던 시누이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약 보관함을 열어보았다. 비싼 결합제와 혈압약이 며칠치나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곧장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아, 가게 마감 때문에 바빠서 며칠 못 가봤네. 올케가 갔으니까 알아서 좀 해. 그 순간 깨달았. 그들은
이미 돈을 손에 넣었고 힘든 간병의 책임은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요독 수치가 극도로 높아져 반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시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곧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최근 사구체여 과율 수치와 병력, 그리고 요독성 위기로 의심된다는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하며 신속한 출동을 요청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를 보호자가 아닌 동료 의료인으로 대했다. 나의 정확한 상황 전달과 인계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을 살리고 있는 사람이 그토록 아꼈던 딸들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구박했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응급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했다. 목에 중심정맥관이 삽입되었고 기계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의식을 차린 시어머니는 기계와 튜브, 그리고 몸 밖을 순환하는 자신의 피를 보며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나는 내 병원 환자들에게 하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투석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의 패닉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딸들을 찾았다. 하지만 병실에는 오직 나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물었다. 희진이랑 수민이는 어디 갔니? 나는 차가운 진실을 들려주었다. 전화 안 받으세요, 어머님. 몇 시간이 지나서야 희진과 수민이 중환자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 병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다른 간호사들에게 자신들의 효심을 과시했다. 희진은 나를 밀치려 하며 소리쳤다. 이게 다 며느리라는 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며칠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약 보관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쨍그랑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시누이들의 곡소리가 뚝 그쳤다.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료적 방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에는 이미 연락해 두었어요. 시누이들은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병원비를 피해야 한다며 당장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우겼. 제대로 된 간병 계획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훔친 재산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저는 의료 전문가로서 이 케이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을 강행할 경우 저는 두 분을 노인학대로 정식 신고할 겁니다. 병원의 법적 절차라는 무기를 휘두르자 시누이들은 꼼짝없이 갇힌 꼴이 되었다. 병상에 누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눈에 마침내 딸들의 진짜 얼굴과 며느리의 힘이 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점심시간을 쪼개 내가 일하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 마주 앉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에 대해 상담했다. 시누이들이 간병인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전문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만 했다.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을 챙겼다. 어떤 진단 코드와 소견을 넣어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지 나는 내 직업적 경험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누이들이 이미 자신들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며 법적으로 그들의 권한을 박탈할 준비를 서둘렀다. 나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남편 지훈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당신 누나들이 어머니를 이용해 보험 사기까지 벌이려 했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다. 지훈은 가족의 민낯에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 그는 완전한 가족의 파멸을 두려워하며 결단을 망설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내 순교자 노릇은 이제 끝났어. 당신 누나들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희생시킬 순 없어. 선택해. 썩어 빠진 당신의 누나들이야. 아니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이야? 내 최후 통첩의 지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수년간의 비겁함에 대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내가 내민 장기 요양보험 신청 서류의 법적 보호자란에 주저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그의 누나들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첫 번째 법적 조치였다. 우리는 마침내 폭풍을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된 하나의 팀이 되었다. 나는 혼자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퉁퉁 부은 제 손만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낯설었다. 시어머니는 수년간의 학대 끝에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식적인 위로나 복종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전문가로서 링거라인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하듯 담담하게 몸 상태를 물었다. 나의 그런 태도에 오히려 시어머니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큰딸 희진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며 집문서를 담보로 잡았고 작은 딸 수미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가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적 착취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다. 병원 로비로 나왔을 때 희진과 수민이 매복이라도 한 듯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간병 지원금을 받을 길이 막히자 분노에 차나에게 달려들었다. 희진은 내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쳤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훔쳐가려고 해. 이 도둑 같은 게. 나는 침착하게 그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경비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아픈 노인의 집문서를 훔쳐가는 게 진짜 도둑질이죠, 형님. 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시누이들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누이들을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와의 공식적인 면담 자리에 불렀다. 그들은 윽박지르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참석했지만 차가운 제도의 권위와 마주해야 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의사가 설명하게 두었다. 의사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식이요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본인 부담금과 간병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어머니가 더 이상 돈줄이 아니라 엄청난 재정적 부채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자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들의 탐욕이 공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진료실 밖에서 나는 시누이들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그래서 앞으로 투석 스케줄이랑 병원비는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희진은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며 말을 더듬었고 수미는 갑자기 아이들 돌봐야 한다며 핑계를 댔다. 나는 그 짐을 떠맡아 주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의 위선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결국 시누이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명백히 말하며 남은 재산을 처분해서 값싼 요양원에 보내버리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들의 포기 선언을 머릿속에 똑똑히 기록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제 어머니를 버렸다. 나와 지우는 병원의 법률 상담사를 만나
성년 후견인 지정에 대해 논의했. 희진의 채권자들이 어머니의 집을 압류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묶어 어머니의 의료비로 사용해야만 했. 나는 요독성 뇌증 진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시어머니가 집 문서를 넘겨줄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했.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개시되었다. 시누이들이 어머니의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길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 나는 마침내 우리 가족의 재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병실로 돌아가 법적, 의료적 계획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이제 투석 전문 요양시설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물었. 내 딸들은 보러 안 오니?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말했다. 안 오실 거예요. 병원비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망가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비통하게 오열했다. 완벽한 딸들이라는 환상을, 그리고 그 환상을 위해 실제 자신을 구한 유일한 사람을 학대하며 보낸 세월을 애도하는 울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복종하는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연민을 가진 의료 전문가로서였다. 이사하는 날 나와 지훈은 시어머니의 짐을 싸서 요양시설로 옮기고 있었다. 그때 분노로 이성을 잃은 희진과 수민이 들이닥쳤. 집문서가 법적으로 동결되고 자신들이 금융 착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해 있었다. 희진은 우리 가족을 망쳤다며 소리 지르며 내 뺨을 향해 손을 쳐들었다. 그 순간 지훈이 앞으로 나서 희진의 팔을 막아섰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제 누나를 밀쳐낸 것이다. 나는 아무 동요 없이 병원비 청구서, 사본과 법원에 가처분 결정문 서류를 그들에게 건넸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시누이들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어머니의 집과 인생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와 지우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동결된 자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시설 좋은 혈액투석 전문 요양원으로 갔. 시어머니는 핏줄에게 버림받고 낯선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셨다. 나는 그곳의 수간호사와 마주 앉아 전문 용어를 써가며 어머니의 혈관 통로 관리와 식단에 대해 논의했다. 내 직업적 지위는 어머니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요양원 직원들은 며느리가 이 분야의 선임 동료라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인정하지 않았던 며느리의 전문성이 이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세 방의 정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앉혔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지난 10년간의 학대에 대해 사과했다. 낡은 관습과 편애에 눈이 멀었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어머니의 치료 과정은 제가 전문가로서 감독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님의 하녀로 살진 않겠어요. 제 우선순위는 제 아이들과 제 직업이에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나를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어른으로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악순환은 그렇게 영원히 끝이 났다. 몇 달 후 지훈을 통해 시누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담보로 잡았던 어머니의 집을 잃게 되자 희진의 사업은 결국 파산했다. 수민 역시 빚에 쪼들리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다. 지훈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라도 그들을 도와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아이들의 재정적 안정이 먼저예요. 지훈은 아내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하며 동의했다.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되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주 작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내 안의 순교자는 정말로 죽었다. 나는 다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병원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 까다로운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예전의 나라면 환자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면서도 연민이 담긴 권위로 그를 대하며 명확한 의료적 경계를 설정했다. 환자는 곧 내 지시에 따랐고 후배 간호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찾아낸 강인함이 직장에서 나를 더욱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주말 나와 지훈 그리고 두 아이들은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의료시설의 분위기를 낯설어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봉사를 요구하는 대신 그저 손주들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며 따뜻하게 그들을 맞았다. 그리고 작업 치료 시간에 직접 만들었다며 내게 작은 손뜨개 선물을 건네셨다. 과거의 억압적인 요구가 사라진 그곳의 공기는 가볍고 평화로웠다. 나는 의무가 아닌 존중으로 쌓아올린 관계에 따스함을 느끼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내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희생했던 목사 아버지가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의 순교자적인 삶을 따라하고 있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희생이란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파괴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령 싸워야만 하더라도 약한 이들을 지켜낼 힘을 갖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억과 화해했다. 그의 연민은 간직하되 그의 경계 없는 삶은 버리기로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느껴졌다. 월요일 아침 나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 앞에서 명찰을 바로잡았다. 배경에서는 병원 투석기들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소음이 아니라 생명의 리듬처럼 들렸다. 피는 망가진 신장 속에서도 탐욕스러운 가족 관계 속에서도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개인만 있다면 그 독성은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보호자로서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당당하게 병동으로 걸어나갔다.